자, 오늘 영상은 좀 충격적인 얘기가 될 텐데 부동산과 경제를 이해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중국이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서 망하기 직전입니다. 중국의 제일제경이라는 경제 채널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차입 규모, 빚이 9천, 8천억 위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96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역사상 최대의 빚을 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죠. 전 세계에서 쓰는 그 못 하나, 나사 하나도 거의 다 중국 제품이고 초저가를 내세워서 전 세계 제조업을 휩쓸면서 그야말로 말아먹고 있는 게 중국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이 빚더미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 국가 순위를 보면 중국이 아직 1위입니다. 전 세계 제조업의 31.6%를 차지하고 돈으로 환산하면 6,5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숫자는 중국의 제조업 가치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막강하다 이런 뜻이죠. 중국이 제조업이 강한 이유는 일단 비용이 낮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풍부하죠. 그리고 생산 품질은 대륙의 실수다라고 할 만큼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제조업 생산량 2위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 점유율 15.9%를 차지하고 있고 3위가 일본입니다. 점유율이 6.5%. 미국이랑도 중국이랑도 많이 차이가 나죠. 돈으로 환산하면 일본은 1,560조 원 정도 됩니다. 자, 다음 우리 한국은 독일을 지나 인도를 지나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6위죠. 한국이 6위인데 점유율이 2.7%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690조. 이렇게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세계 6위이긴 한데 1위, 2위, 3위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로 중국이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지금 중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빚더미입니다.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1960조라는 돈이 지방정부가 빚을 지고 있는데 주머니에 100만 원도 없는 우리가 이 1960조 정도를 얘기하니까 참 감이 안 올 수 있겠지만,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빚이 결국 중국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입니다. 아직 일부이긴 합니다만 어떤 지역에서는 공무원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고요.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니까 복지라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공무원은 집에 쌀이 떨어져도 쌀 살 돈이 없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하는데, 공산국가에서 공무원이 이 정도면요 일반 중산층 서민층은 보나마나 합니다. 중국의 공산당원이라고만 해도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다 누리는데 공무원은 공산당원 중에서도 되기가 정말 힘든 게 공무원입니다.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다 공산당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당원 선발 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로운데 일단 종교가 있으면 안 되죠. 자, 공산당원 수가 21년 기준으로 9,400만 명 정도 됩니다. 9,400만, 우리 인구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니까 대략 중국 인구의 7% 정도가 공산당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중국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를 할 수 있죠. 10만 명이.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중국 내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중국은 왜 이렇게 빚이 잔뜩 늘어났고 해결할 방법도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의 거품도 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가 결국은 중국 성장의 발목을 탁 잡는 그런 직격탄이 됐다 이겁니다. 자, 중국의 신문을 보니까 지난해 24년 상반기에만 중국의 국유 토지 매각 수입이 1조 5,263억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23년 상반기를 보니까 그때보다 18.3%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신문은 발표를 했는데, 자, 2019년 20년 때와 비교하자면 국유 토지 매각 수입 감소폭이 55.7%, 반토막 이상 난 거죠. 세수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니까 뭡니까? 중국 정부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 이게 뭘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중국 부동산 가격 폭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이야기 참 여러 번 드렸었는데 중국 부동산은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땅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회사, 즉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사가 건물을 지을 때 이게 분양이 되든 말든 일단 땅을 많이 빌려줘야 지방정부 운영하는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자면 우리나라 LH랑 거의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개인 소유가 인정되는 나라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LH가 이걸 좀 싸게 사들여서 선을 찍찍 이렇게 딱 긋고 용도를 딱 설정하고 일반 개발 회사들에게 최고가 입찰 경쟁을 붙여서 땅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땅이 나라 거니까 자기들이 얼마든지 땅을 임대해 줄 수가 있고 그 임대 수익으로 지방정부 세수를 채웁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은 분양이 되든 안 되든 개발사가 망하든 말든 계속 뭔가를 지어댑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분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재미있는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우리나라처럼 한 사람이 한 채를 분양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50채, 100채 이렇게 떼거지로 그냥 분양을 받았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그때 내다 팝니다. 그러니까 뭐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채를 사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이 쉬웠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부동산이 폭락했기 때문에 거의 다 파산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국 자본 이탈까지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꺼리고 있죠. 자, IBM의 경우를 보니까 중국 내 매출이 완전히 감소하면서 한 1000명 정도의 직원을 감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또 미국 자동차 부품 회사는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옮겨가기 때문에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뭡니까? 경기 침체. 소비 침체가 되면서 물가는 안정적인데 소비는 안 되고 있고 또 소비가 안 되니까 재고가 막 쌓이면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중국에서 소비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남은 제품을 아주 싸게 헐값에라도 다른 나라에 내다 팔아야겠죠. 그럼 그걸 수입한 나라에서는 자국의 물가 하락을 겪게 되는데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도 정말 무섭지만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더 무서운 상황이 옵니다. 디플레이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제품의 가격이 좀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싸다 해서 일시적인 기쁨을 맛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생산 축소가 발생하고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겠죠. 실업자가 증가하면 경기 침체는 더 빨라집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위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침체가 결국 우리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중국은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죠. 그런데 안 먹힙니다. 중국이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해소하려고 벌금 경제에 의존하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까 중국 교통경찰이 일부러 그 교통표지판을 탁 없앤 뒤에 불법 주정차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일들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연말이 되면 주차 단속을 아주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죠. 야, 세금이 없나 보다 였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벌금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23년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을 보니까 21%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는 이 실업률을 발표를 안 합니다. 그 뒤에 데이터는 그래서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과연 시진핑 정부는 이런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많은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해결하기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부동산 가격이 회복이 돼야 이게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데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소비자가 비싸더라도 사줘야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뭔가 만회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지금 중국에 준공 후에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이걸 다 사주려면 한 30년 동안 내내 사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회복이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제가 보는 현지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해야 되겠죠. 3기 신도시 공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을 한다면 주택수는 부족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남아 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은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발 아파트 좀 사주세요 하면서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 물량을 사주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제외시켜준다. 이런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정책 여러분이 듣기 어떻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혜택을 다 준다고 또 집 가진 사람들이 이걸 딱 받아주면 나중에 또 집값 오를 때 되면 너 다주택자지 라고 하면서 마녀 사냥하고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해서 세금으로 벌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또 춤을 추고 싶어도 모든 게 이게 엇박자라서 춤도 좀 어색해지죠. 제 이야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은 자국의 부동산은 사지 않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은 마구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데 법을 어긴 위법 이상 거래가 282건이 적발됐습니다. 그 중에 44%가 중국인들이 산 부동산이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만들고 그리고 망하고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경제와 부동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 설정 좀 해주세요.